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전술적 화두는 바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센터 포워드, 스트라이커로서 보직을 바꾼 이후 보이고 있는 경이로운 득점력과 전술적인 역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까지도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 경기를 앞두고 토킹 택틱스 전술 분석 코너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스트라이커 변신이 어떤 효과와 어떤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손흥민 선수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한 컬럼을 소개했습니다. 이 컬럼 내용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스트라이커로서 왜 월드 클래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마지막 경기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1라운드 다른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진에 빠져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실은 굉장히 고전했고 질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풀럼을 상대로 가까스로 1대0 신승을 거뒀고요. 브렌트포드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난타전 끝에 브렌트포드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번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통해서 토트넘전 패배를 극복했고요. 에버튼은 브라이튼과 1대2로 비기면서 브라이튼이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에 실패하며 승점 경쟁, 상위권 경쟁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본머스의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강력함을 유지했고요. 울버햄птон 원더러스는 황희찬 선수의 어시스트, 리그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라는 경이로운 활약이 이어졌지만 경기 막판 극장골로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나란히 무패 행진을 달리던 아스널이 첫 번째 리그 경기 패배를 당했는데요. 뉴캐슬 원정에서 0대1로 졌고요. 11라운드 최대 이변의 결과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돌풍의 팀 에스턴 빌라를 2대0으로 꺾은 것입니다. 리버풀도 패배할 뻔했는데요. 승격팀 루턴타운에 1대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은 첼시를 꺾을 경우 단독 선두를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 11라운드에서 득점을 못했죠. 살라도 8골에 멈춰있고 홀란도 11골에 멈춰있습니다. 칼럼 윌슨도 7골에 멈춰있고 에반 퍼거슨, 올리 와킨스 같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공격수들이 모두 득점포 가동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한다면 확실히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이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 기용에 대해 센트럴 롤에 대해서 분석한 컬럼을 소개했는데요. 손흥민이 공격수로서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보세요라고 하면서 분석가인 에이드리안 클락이 소개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중심 역할, 중앙 공격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비결을 소개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케인의 공백을 메우는 미션이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중앙 공격수로 뛴 7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면서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처음 기용된 것은 지난 9월 2일 번리 원정이었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래 왼쪽 측면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이동시켰고 그 이후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번리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또 이후 7경기 중에 5경기에서 득점했습니다. 7경기 8득점인데 한 경기 몰아치기, 해트트릭이 있긴 했지만 다른 경기도 골고루 득점을 했다. 꾸준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첼시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모든 대회에서 17경기를 뛰었지만 단 2번밖에 득점하지 못하며 의외로 부진한 기록을 남겼죠. 특히 2018년 이후 현재 5년 동안 첼시를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감독인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휘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현 첼시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준TV에서 이전에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돌아보면서 토트넘에서의 초기 경력,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시절의 경력을 돌아보면 스트라이커로서 뛴 경기가 만만치 않고 또 잘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포체티노 감독 이런 손흥민 선수의 역할 변화에 이미 잘 대응하고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만개할 수 있는 이유로 메디슨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의 지원, 여기에 더해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전술 이해력을 꼽았는데요. 우선 올 시즌 손흥민 선수에게 누가 가장 많은 패스를 줬는가를 보면 제임스 메디슨이 48회로 가장 많고 이부 비수마가 35회, 왼쪽 윙백인 데스티니 우도기가 33회입니다. 중앙, 2선, 그리고 측면에서 모두 패스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록은 크로스 패스를 제외한 땅볼로 발로 준 패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커리어 대부분을 왼쪽에서 보낸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도 원래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했는데요. 지난 8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터치 대부분, 스트라이커로 뛴 경기에서의 볼 터치 대부분이 중앙 지역에서 이어졌고 그에게로 기꺼이 패스가 왔다. 특히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 선수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면서 그 어떤 팀 동료 선수보다도 많은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디슨과 손흥민 선수의 가짜 불화설이 지금 가짜 뉴스로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두 선수의 사이 굉장히 좋고요. 또 매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이라든지 시즌 초반에는 매디슨이 지금 토트넘에 자리 잡지 못하고 전술적인 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둘이 잘 맞고 있고 매디슨이 기록적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매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많은 패스를 주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물론 패스를 주고 있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받느냐, 손흥민 선수의 능력도 중요한데요. 손흥민 선수는 상대 중앙 수비수를 상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수비수들 사이에 머무르는 영리한 플레이를 펼칩니다. 즉 수비수와 직접 경합을 하지 않더라도 뒤로 빠져서 물러서서 가짜 후번으로 뛰는 게 아니라 수비수 사이 공간을 차지하면서 공간 침투, 공간 활용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9번 타깃형,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장신 공격수, 장신 스트라이커 유형은 아니지만 영리한 위치 선정과 속도감과 침투 타이밍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러한 위치 선정 덕분에, 영리한 위치 선정 덕분에 메디슨이나 이부 비수마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발에 정확한 패스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패스는 주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받는 선수도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특히 지난 풀럼과의 홈경기 당시 메디슨과 손흥민의 패스맵을 보시면 이 그래픽인데요. 두 선수의 조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 2선 1선 지역에서 메디슨의 다양한 구질의 패스, 다양한 방향에서의 패스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 리버풀과의 경기 득점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전도 그렇고 풀럼전도 그렇고 상대 2명의 센터백 사이의 위치에서 중요한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에 사진처럼 조엘 마팁과 버질 판다이크라는 뛰어난 센터백들 빈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히샬리송의 크로스를 마무리했는데 수비 사이를 빠져드는 이 플레이가 현재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가 되고 있죠.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상대 두 센터백 사이에서 공간을 활용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풀럼의 중앙 수비수들이 후방 빌드업을 하기 위해 플레이하면서 흩어졌을 때, 벌렸을 때 자유를 누리는 위치를 차지했고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턴오버에 성공하죠. 풀럼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해서 바로 쇼트 카운터 프레스가 이어졌을 때 득점을 했는데 이날 경기 후반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는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플레이가 나올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전매 특허 필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좋은 위치 선정과 역할 변화도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얼마나 결정력이 뛰어난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피니싱 결정력은 원래 좋기도 했지만 올 시즌에 더욱더 임프루브드, 더 강력해졌고 발전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2023-2024 시즌의 기록 그리고 이전 8시즌의 기록을 비교하면요. 상대의 슈팅 블로킹을 제외한 슈팅 득점 전환율이 이전 8시즌에는 23.20%,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닌데 올 시즌에는 40%로 높아졌고요. 블로킹을 포함했을 때는 과거 8시즌에 17.24%였는데 올 시즌에 28.57%로 역시 10% 이상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빅찬스 전환율, 빅찬스를 득점으로 전환한 비율도 이전 8시즌에는 48%였는데 이것도 높은 거였는데 10번의 기회가 있으면 거의 8번, 9번을 골로 연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빅찬스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보여주는데요.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피니셔다. 그걸 입증했다라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합니다. 양발 슈팅 모두의 강점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동안 그 어떤 위협적인 상황도 어떤 위기도 단기간에 극복해냈다라고 소개합니다. 위기나 시련이 와도 바로 극복하는 대단한 발전상을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슈팅 득점 전환율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했고요. 2020-2021 시즌과 2021-2022 시즌 이 두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무려 40골을 넣었는데 이때도 30% 이상의 슈팅 전환율을 기록했어요. 블로킹을 제외한 기록이죠. 그리고 올 시즌에는 그보다 뛰어난 40%의 전환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58% 이상의 빅찬스 전환율을 한 시즌에 기록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고 해도 60% 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 시즌에는 85.71%, 말도 안 되는 정말 경이로운 빅찬스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이런 현재 수준이 시즌 종료까지 리그 38경기 내내 지속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결정력, 클리니컬한 이런 피니시는 엄청난 존경을 받을 만하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결정력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스트라이커로 이동한 것이 득점력에 어떤 도움을 줬을까? 사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선수는 중앙 공격수로도 뛰어난 능력을 꾸준히 보여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과거 케인이 없을 때, 케인이 뛰지 못할 때 대신 스트라이커로 뛸 때도 이미 손흥민 선수는 많은 골을 넣었다.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안 뛸 때에도 공격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스트라이커로 뛰나 안 뛰나 골과 어시스트 기록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때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근거리에서 골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 것은 맞지만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2선에서 뛰면서 안쪽으로 커트인 하면서 들어올 때 슈팅하는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은 골을 넣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즉 손흥민 선수는 어디에 둬도 슈팅할 수 있게만 해주면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기록을 세부적으로 보면 90분당 기록으로 환산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았을 때는 219경기를 뛰었고 스트라이커로 뛴 경기는 59경기입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스트라이커로 아닐 때의 90분당 득점은 0.49골,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0.56골이니까 비슷하다고는 해도 스트라이커로 뛸 때 분명히 더 많은 골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움까지 포함해도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을 때 공격 포인트가 경기당 0.74개인데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0.75개로 0.01개 더 많고요. 슈팅은 훨씬 더 많아져요. 전체 슈팅이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을 때는 경기당 2.61개인데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경기당 3.35개로 한 개 정도가 늘어나죠. 유효 슈팅은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을 때 경기당 1.21개,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1.58개로 역시 근소하게 상승합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는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을 때도 높은 비율이 있었는데 5.09개,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5.95개니까 한 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어시스트를 포함한 기회 창출은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을 때가 1.90배로 스트라이커로 뛸 때 1.52개보다 많으니까 분명히 스트라이커로 뛰지 않을 때는 도움이나 기회 창출을 더 많이 하고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슈팅과 득점을 많이 한다.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렸어도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뛸 때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득점 기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첼시의 3명의 수비수는 월요일 저녁 토트넘을 상대할 때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거리, 간격을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 즉 라인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만약 첼시가 라인을 높이 올리고 경기한다면 토트넘은 이 사진 속의 번리와의 경기처럼 손흥민 선수 역시 뒤로 내려보낸 이후 배우로 침투하게 할 것이다. 손흥민 선수를 라인을 올려서 좀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에 가둬놓으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첼시가 이렇게 라인을 높일 경우에는 뒷공간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첼시가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럴 경우 손흥민 선수가 앞서 보여드린 장면처럼 라인 사이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 센터백 사이도 차지할 수 있다. 즉 라인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손흥민 선수는 공략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격 유지를 올리냐 내리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막아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손흥민 선수, 막기 어려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손흥민 선수를 센터 포워드로 기용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현명한 전술적 결정 중 하나였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술을 논할 때 손흥민 선수의 센터 포워드 기용이 첫 손에 꼽힌다라는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 첼시와의 경기 득점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에 6대1로 크게 이겼는데 맨시티 스트라이커인 홀란 선수가 부상으로 전반전 끝나고 교체됐기 때문에 이날 골을 넣진 못했어요. 이날의 승리의 주역은 도쿠 선수였는데 무려 1골 4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혼자 기록했고 한 경기 4개의 도움을 기록한 게 역사적으로 8명밖에 없거든요. 케인 선수가 2020-2021 시즌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4골을 모두 어시스트했던 적이 있고 2021-2022 시즌 포그바가 리즈와의 경기에 또 도움 4개를 기록했던 적이 있고 그 전 기록들은 굉장히 옛날 기록들이 있는데 도쿠가 이날 빛났었고요. 홀란은 이 부상으로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 시즌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살라 선수도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 침묵했는데요. 사실 거의 질 뻔했어요. 80분에 타이트 총액의 선제골을 내주면서 패색이 짙었던 리버풀이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루이스 디아스의 헤더골로 간신히 비겼습니다. 살라 선수 이날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 올리지 못했는데요. 2차례의 슈팅이 모두 골대를 외면하면서 결정력도 떨어졌고 3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도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빅찬스 미스까지 하나가 있었어요. 키패스 3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분명 살라 선수의 경기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스널이 토트넘과 더불어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첫 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과의 카라바오컵 3대1 완패 탈락에 이어 뉴캐슬전 패배까지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그러면서도 체력적으로나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됐죠. 웨스트햄전도 결국에는 후반전에 주전을 출동시켰는데 완패를 당했고 이번 뉴캐슬전도 많은 그 선수들이 격전을 벌이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패배했거든요. 그 다음에 쉴 틈 없이 세비야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치러야 하다 보니까 아스널이 이번 패배로 인해 우승 경기
경쟁에서 조금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꺾을 경우 승점이 29점이 되니까 승점 차이가 5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맨시티와의 승점 차는 2점으로 좁혀지지만 이제는 토트넘 맨시티가 양강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약 토트넘이 첼시를 꺾고 무패를 유지할 경우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프리미어리그 우승 배당률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토트넘과 리버풀, 아스널 사이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우승 배당률이 여전히 1.65배, 1.4배대로 압도적으로 이제 낮죠. 즉 우승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리버풀의 우승 배당률도 8배 상향, 아스널도 8배까지 높아졌고 토트넘은 다시 9.5배 한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9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 8배, 9배면 거의 큰 차이 없는 거잖아요. 토트넘이 지금 우승 가능성 2위권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홀란과 살라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득점한 가능성도 이제는 9배 한 자릿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으로 따지면 여전히 홀란이 72%, 살라 12%, 손흥민 선수가 8%로 나오고 있는데 4%밖에 차이가 안 나고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번 첼시와의 경기도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이 확률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주목한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로서의 활약, 첼시와의 경기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